롤 레디 액션. 하고 싶었는데 액션 해버려. 내가 써야 되는. 우리 영상 주제가 스타벅스야. 그지? 근데 나는 이제 스타벅스를 하면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스타벅스의 커피 가격이 사람들이 이걸 과연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사 먹는 건가? 4,100원. 4,100원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나 처음 물어봐요. 대놓고. 4,100원. 과연 커피가 4,100원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가?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 4,100원이라는 가격. 근데 맨 처음 스타벅스 들어왔을 때는 진짜 비싸다고 생각을 했다가 요즘에 비싼 데 많잖아. 커피비, 그치. 투썸 등등.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싸서 그러니까 오히려 싼 편에 속하니까 4,100원은 충분히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싶어. 스타벅스 커피 마시는 게 오히려 투썸이나 이런 데 마시는 거에 비해서. 나는 스타벅스를 먹을 때 커피만 사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 이미지 자체를 같이 소비하는 느낌이라서 4,100원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아깝지가 않아. 나는. 네, 4,100원이라는 제품으로만 보면 사실 싸다고 전혀 안 느껴지거든. 근데 나는 이 스타벅스라는 매장에 갔을 때 그 공간이 나한테 주는 어떤 스타벅스만의 분위기, 거기에 느껴지는 어떤 안락함, 그런 공간에 갔을 때 누리고 나올 수 있는 나의 감정이나 그런 분위기들을 봤을 때 4,100원은 충분히 지불할 만하다. 그런 것 같아. 나는 4,100원 너무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커피라는 게 현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매일매일 마시는 기호식품? 그런 건데 나는 커피 맛이 되게 미묘하다고 생각하거든. 그 차이를 위해서 4,100원이나 지불한다는 거는 내 입장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걸 먹는 거야? 그랬으면 충분하지. 더 맛있기도 하고.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생각했는데 이 캡슐 커피도 팔잖아.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에서 캡슐 스타벅스 캡슐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한 잔에 에스프레소 하나 가격으로 350원이거든 측정하면. 그래.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4,100원이 바가지 같기도 하네. 갑자기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형은?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마시겠지 난. 그치. 네.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사게 돼. 안 아까워. 4,100원이 근데 진짜 사실 사 먹을 때는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쌓이면 이게 하루에 한 잔씩 주 7회 해서 매일 한 잔씩만 먹어도 이게 연이면 100만 원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싼 건 아니야. 근데 난 똑같아 입장이. 그 제품을 결코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 물론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스타벅스를 이렇게 우리는 테이크아웃 해서 먹고 있지만 나는 이 스타벅스가 공간으로서 4,100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너는 절대 테이크아웃은 절대 안 마시겠네. 또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비슷한 게 나 스스로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브랜드를 소비한다고 그렇게 내가 느낀 적은 없어. 근데 돌이켜보니까 나도 브랜드를 사고 있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드네. 다른 브랜드들도 요즘에는 다 4천 얼마를 해. 근데 나는 다른 브랜드를 살 때는 아까운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 근데 스타벅스를 살 때는 맛은 똑같지만 아깝진 않단 말이야. 그럼 그게 브랜드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그 갭을 가진 브랜드의 가치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게 스타벅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이미 세뇌됐어. 이미 그런 걸 수도 있지. 이미 약간 스타벅스의 노예인 것 같긴 해. 사람들이 보통 이제 카페인을 마시기 위한 목적으로 커피를 흡수하잖아. 그러면 그게 되게 굉장히 이성적인 사고방식에 나오는 행동이란 말이야. 근데 실제로 그 실천한 사람이 우리는 감성을 판다 이렇게 말하잖아. 공간을 팔고 감성을 팔고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되게 모순적인데 정말 커피 사업을 규정하는 딱 한 문장인 것 같아. 이성을 감성으로 싸서 판다.
사실 커피라는 게 진짜 전형적인 이성의 음료거든. 사실 그러니까 어른의 음료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어른의 음료 하면 옛날에는 맥주, 와인, 특히 서양권에서는 그런 게 메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 산업혁명이나 이런 게 오면 사실은 이게 되게 신선한, 서구 입장에서도 되게 노동이나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관리, 되게 이성 이런 거로 사실 어른의 음료가 처음으로 최초로 등장한 거였고, 되게 커피를 매개로 많은 문화나 그런 카페 문화에서 예술도 꼽혔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질적이었던 음료였던 거지. 근데 그런 이성으로 대표되는 음료가 지금 감성으로 팔리는 것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쌓여지는 게. 나는 감성으로 마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감성으로 왜 그래? 맛이 없잖아. 그래서 그렇지. 이거를 처음 마시고 일리가 이 있네. 일리가 커피를 있지. 처음 마셨을 때 맛있다고 생각한 사람 있어? 근데 감성으로 계속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녹아 들어가는 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게 커피를 진짜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 그래서 이 집은 커피 맛집이라는 말이 있잖아. 내가 궁금한 건 그 사람의 처음 처음 그래서- 커피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게 어른 음료라는 것 같아. 맞아. 사실 술도 사실 지금 우리 맛있게 먹잖아.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먹는 음료가 아니고, 커피도 그런데 어떤 이게- 술 말하는 거야? 아니 뭐 어떤 술이든, 그러니까 특히 뭐 와인이라던가 뭐 소주도 그렇고, 우리가 그걸 마시면서 전혀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 우리는 그거에서 유흥을 느끼려고 마시는 건데, 애들한테 그걸 주면 사실 안 좋아할 거란 말이야. 똑같은 것 같아. 커피도 나도 그 어떤 청소년이나 보통 뭐 요즘엔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하면서 접했었거든. 근데 그때는 사실 나도 맛이 처음에 이걸 왜 마시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의 일상의 어떤 시너지를 주고, 이 음료를 마심으로써 어떤 의식같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거치면서 나는 이걸 이제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이 기호식품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른의 음료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감성 영역으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커피의 한 미각적인 맛이 이 정도가 맛있는 정도가 있다면, 이 정도는 거의 감성의 어떤 기억이 섞인 맛인 거지. 그지. 최소한 처음 시작은 그랬을 것 같아. 그치, 솔직히 말해서 맛은 없잖아. 그냥 객관적인 미각적인 입장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가 미각적인 맛있음이면 이 정도가 어떤 감성적인 맛있음이겠지. 이게 처음에 그랬겠지를 얘기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사실 이성의 음료, 어른의 음료로 되게 이런 브랜딩인가? 사실 이게 서구 사회의 주류 음료로 시작된 게 16세기, 17세기 이때쯤이래. 근데 이게 원래는 성수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에 들어가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먼저 났던 거래. 아라비아에서 먼저 성행을 했었고, 그때는 그 아랍인들, 이슬람인들의 성지인 메카에서 메카의 성수라는 이름으로 종교 음료로 팔렸던 거야, 커피가. 그렇게 시작을 했대. 근데 그걸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제 유럽에다 갖다 팔려고 런던에 먼저 갔다는 거야. 근데 누가 아라비아 성수를 유럽인들이 그 기독교나 영국 국교를 강한 나라에서 마시고 싶어 해서 카톨릭이든 크리스천인데, 그래서 얘네가 여기도 브랜딩이 들어가더라고. 이걸 브랜딩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성의 음료, 각성의 음료, 지성인의 음료, 이렇게 마케팅을 이렇게 한 거야, 아라비아 애들이. 마케팅이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게 지성인들 층에 딱 자리 잡게 됐고, 실제로도 이 카페인이 있잖아. 뭔가 이 나를 술과는 딱 대척점에서 어른의 음료이지만 둘 다 하나는 정신을 좀 혼미하게 하는 음료가 지금까지 지배를 했다면, 그 어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문학하고 예술도 17세기, 18세기 막 과학이 되게 발전이 되고 이 시기에 맞물려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감성의 시대에서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니즈에 딱 맞게 자리 잡은 음료라는 거지, 커피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아까 너 말대로 한 20% 정도가 마시고 한 7, 80% 정도가 감성이다. 그럼 도대체 스타벅스의 감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 가 궁금해. 스타벅스 하면 원래 디자인이 유명하잖아. 로고부터 해가지고 색상 쓰는 거나 인테리어 이런 그치. 것들.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 과연 그게 정말로 거기서 우리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해. 감성. 난 솔직히 못 느끼거든. 감성. 일단 이 로고가 다들 이 로고가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 사이렌이지 사이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식인 인화. 왜 사이렌인지 알아? 세이렌이구나. 세이렌. 그래서 세이렌의 미국식 이름이 이제 사이렌인 거지. 그러니까 사이렌이 사실 그 신화에 나오는 바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제 엄청나게 아름다운 노래와 미모로 유혹을 해서 데려가서 죽이는 어떤 그런 신화 속의 유혹하는 존재지. 여신이잖아. 요괴네 요괴. 요괴지. 여신이 어떻게 아니라. 여신이라기보다 요괴지. 그치. 근데 그런 존재를 로고로 박아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스타벅스가 이제 커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홀려가지고 다 마시게 하고 이제 번영을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이렌을 로고에다 박은 거래. 그러니까 되게 나는 그런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커피라는 어떤 오브제와 되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는 동시에 중독성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커피라는 브랜드와 어떤 맛을 사람들에게 한번 제대로 각인시키면 그 사람들은 정말 거기에 유혹을 당해가지고 계속 마시게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지 않아? 그럼 궁금한 게 그럼 투썸 로고가 만약에 지금 스타벅스 로고였으면 투썸이 스타벅스만큼 됐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투썸이 여기 이렇게 박혀있는 거야? 투썸도 훌륭한 브랜드고 투썸이 아마 삼성에서 한 거지. 그치 삼성. 그러니까 만만한 브랜드도 아니고 투썸만의 매력이 있어. 원두도 진짜 좋은 거 원두도 되게 그래? 좋은 걸 쓰고 아. 디저트도 나는 스타벅스보다 좋다고 생각을 해. 케이크 근데 맛있지. 개발도 케이크. 엄청 느리잖아 실제로. 맞아. 그런데 뭔가 투썸을 갈 때와 다르게 이건 되게 개인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에 갈 때 나는 뭔가 좀 더 편한 곳에 가는 느낌이랄까? 되게 그 미묘한 공간, 아까부터 공간에 난 강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스타벅스가 로고나 이런 거 나는 투썸이나 이런 데서 안 꿀린다고 생각해. 비주얼적인 거는. 근데 이 시각적인 거라기보다 그 비가시적인 거, 비물성적인 무언가에 의해서 굉장히 스타벅스는 그런 걸 사람들 잘 끌고 있고 스토리텔링을 포함해서 나는 이제 세이렌이라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게 브랜드 제품으로서 끄는 것도 있지만 그 스타벅스 매장 안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모든 오감의 영역들 있잖아. 들리는 거, 거기에 적정한 온도, 사람들 적절하게 프라이빗하면서 또 이게 너무 나 혼자 있지 않은 그런 이 현대인의 그 고독한 것도 채워주고 그 미묘한 걸 잘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나는 이 도시 안에 고독한 사람이지만 왠지 나도 이 사회에 일어나서 안정감 있게 인정받는 그 느낌? 되게 오그라들긴 하는데 그 묘한 그 비가시적인 게 있는 것 같아. 제대로 홀렸네, 세이렌은. 그래서 나도 세이렌이 홀린다는 표현이 그 공간으로서도 진짜 맞는 말 같아. 무관도 레스비를 마시고 그럼 레스비를 마시고 한번 비교를 해줘, 맛을. 지금 비교할 게 뭐 있어? 이거 더 맛있지. 아니, 먹어보지도 않고 벌써 그러니까 선입견 아니야? 레스비는 왜 좋은 것 같아? 그럼 물어보자. 뭘 물어봐? 레시비도 1,000원이고 응. 스타벅스 1,000원이야. 그래도 그러면 레스비를 그래도 마실 거야. 레시비를 마실 거야. 흔들리는데, 돈 보면. 근데 전제는 남들 다 4,000원에 마시는데 넌 1,000원 마시는 게 아니라 응. 남들도 다 어차피 1,000원에 마시는 가격도 형성돼 있어. 응. 그래서 시장가가 둘 다 똑같이 1,000원이야. 응. 양은 이제 똑같이 나오는 거지. 양은 둘 다 240ml 고정하고. 뭘 마실래? 그러면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비교하기. 왜? 둘 다 가치가 거의 같아지는 것 같은데. 얘는 1,000원 자체를 온전히 브랜드 값으로 지불한다고 치고 얘는 1,000원 자체를 맛으로만 다 지불하는 거지. 그럼 4,100원이라는 가격 자체에서 너는 그걸 불합리성을 찾는 거야? 아까 4,100원이 되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 스타벅스가 그 값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브랜드 값으로 따지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빨로 막 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는 판단을 할 때 브랜드를 밀어두고 일단 맛으로 먼저 비교를 하는 것 같아. 맛으로.
미식가네. 왜 안 먹어 먼저? 맛있다. 셋 다 맛있네. 나중에 약간 뭐 스타벅스 커피랑 뭔가 다른 커피랑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트 그런 걸 한다면은 그걸 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아. 고 돌아가는 거지. 카메라 레디. 이렇게 해보고 싶었거든. 근데 궁금한 게 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떠올리면 제일 첫 번째로 떠올린 색깔이 뭘까 궁금해. 난 딱 떠오르는 색깔이 있거든. 나도 있어. 초록색.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 너도 나도 초록색이지. 너도? 근데 우리 처음에 사전 조작하면서 그리고 난 많이 가잖아 스타벅스를 노예니까. 요게니까. 노예지. 많이 가서 보는데 이번에 좀 신경을 좀 쓰면서 봤거든. 근데 없더라고. 초록색이 메뉴판에 있는 초록색이랑 이거 홀더 로고 있는 거 딱 요 정도 본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과연 그렇게 조금밖에 안 쓰는데 이걸 로고에 썼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초록색을 스타벅스의 시그니처 컬러로 본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에 의문을 던진 거지 내가. 나는 이거는 최근에 어떤 작가님 책에서 본 건데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그게 의도적인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70대 25대 5법칙이라는 게 있던데 이제 75%를 이제 형이 잘 본 거야. 우리 요 스타벅스에 갔을 때 초록색 말고 보이는 대부분의 브라운이나 웜톤 계열의 어떤 컬러를 매장 대부분에 깔고 그 다음에 서브 컬러가 25% 들어가고 아이덴티 컬러는 정작 진짜 5%밖에 안 난다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거를 책으로 볼 때는 사실 못 느꼈는데 안 믿었거든 5%. 근데 진짜 나도 보면서 책을 읽고 가서 보니까 얼마 안 쓰더라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과연 효율적인 것 같아. 나는 디자이너니까.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나도 스타벅스 매장에 항상 가면 생각해보면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이 초록색은 그 메뉴판에밖에 없더라고. 없는 것 같아. 그치. 나머지는 그린이 거의 쓰이지 않아 인테리어에. 근데 우리는 스타벅스 하면 딱 먼저 떠오르는 색상이 다들 그린이었잖아. 그지? 그렇게 어떤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하고 우리가 그 공간에서 계속 있는데도 나는 그 공간에 있을 때도 심지어 스타벅스의 컬러, 메인 컬러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린이라고 대답을 할 것 같거든. 그렇지. 만약에 지금 스타벅스 인테리어가 대체로 아이보리 색이잖아. 그렇지. 그 아이보리 색상 부분이랑 그린인 거를 서로 바꾸어서 인테리어를 하면 그러니까 색깔만 바꾸는 거지. 포토샵 하는 것처럼. 과하겠다. 그냥 상상만 해봐도. 다 그린이고 막 포인트가 아이보리야. 그건 이제 딱 합정 뭐 여기 어번 플랜트 딱 요런 요즘에 그리너리 감성한 그런 카페가 돼버리겠지. 그거보다 더 과할 것 같아. 그치? 스타벅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팝업 카페 같은 이제 그런 팝업 느낌이겠다. 카페가 되거나 진짜 뭐 요즘에 캘리 애들에서 막 비건 하시는 분들 그런 샐러드집. 그지? 샐러드집에 맞을 것 같아. 커피집이 아니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은 스타벅스가 처음부터 그린으로 이미지를 잡아갔으면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이미지를 가졌을까? 샐러드집을 인식했을까? 그린으로 가졌으면 지금의 스타벅스 인식은 했겠지만 지금의 스타벅스가 안 됐을 수도 있지. 그 스타벅스가 주는 사실 묘한 그 고급짐이 없어질 것 같아. 굉장히 지금은 되게 올게닉하면서도 그러니까 되게 친환경을 그러니까 테슬라나 애플이 가지는 그 느낌 있잖아. 되게 업사이클이나 이 지구 환경을 잘 보존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의 프리미엄을 가지는 그 감성. 실제로 환경주의를 그지? 되게 그런 거를 주장을 많이 표방을 하지. 하는데 어. 근데 그게 그렇다고 이제 프리미엄 안 하는 느낌이 아니거든. 프리미엄 하면서 그런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게 애플이나 테슬라나 스타벅스가 난 다 느껴지고 미국 서부의 약간 그런 가치주의, 비건이나 그런 친환경적인 가치. 근데 만약에 이게 뒤집혀서 대놓고 다 초록색이었으면 그 프리미엄한 느낌은 딱 죽고 그냥 얘네는 친환경 업체인가? 나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인테리어는 그렇다 치고 얘는 굿즈도 많이 내잖아. 그렇지. 굿즈에라도 쓸 수 있잖아. 굿즈에도 근데 많이 안 쓰는 것 같다. 근데 거의 콜드컵만 봐도 로고 딱 그치. 하나만 있잖아. 굿즈에 잘안 스테인레스 컵에도 그냥 아예 초록색 없는 경우도 있고 띠 하나 도는 경우도 있고. 내 생각엔 초록색이란 것 자체가 좀 채도나 이런 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색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만약 인테리어 얘기는 지났지만 인테리어를 쭉 70%를 브라운 톤으로 따뜻한 색으로 까는 거는 그치. 무난하잖아. 그치. 근데 이거 70%를 초록색으로 깐다. 이건 좀 도전적인 일 같거든. 초록색으로 한 공간이 거의 없긴 하지. 그러면 좀 대중성이랑 좀 멀어질 수 있지. 그리고 자주 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 그 과한 내가 전에 빨간색으로 온통을 칠한 호텔을 간 적이 있었거든. 온 건물이 빨간색이었어. 중국식 아니 느낌. 중국식이 아니고 되게 감각 있는 사장님이 하신 거였고 좋았어. 내가 아, 신선하고 프레시하다. 근데 딱 한 번 가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디자인 호텔인데 디자인 호텔이고 디자이너가 하신 거고 되게 리뷰도 좋은데 그게 만약에 내 일상 공간이 된다? 내가 자주 가야 되는 공간이 된다? 아, 그러면 되게 스트레스풀 할 것 같더라고. 맞아. 그래서 이거는 스트레스풀. 자주 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사실 공간이 편안하려면 무채색 위주여야 과해 되고, 과해. 이런 어떤 눈에 딱 띄는 색이 많으면 시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 같은 법칙이 굿즈에도 동일하다고 보거든. 굿지 굿즈. 굿지. 얘 지금 들고 있는 컵만 배경을 초록색으로 하고 로고를 흰색으로 하면 부담스럽거든. 굉장히 부담스럽지. 대중적이지도 않고. 굿지. 나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각자 근데 카페를 나누면 이게 초록색이 차린다고, 좀 취향을 타. 차린다고 하면 그렇게 이런 똑같은 전략을 취할까? 카페를 이제 각자 차린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이 든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쓰이는 그런 시각적인 브랜딩이야. 사실 무채색 위주로 요즘에는 거의 다 모던하다 하면은 좀 어느 정도 디자인을 알고 있다, 트렌드를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래갈 브랜드를 만든다면 대부분은 이제 무채색 바탕에 포인트 컬러를 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스타벅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 원리를 따른 거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나도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적이고 당연한 원리인 것 같아. 우리가 보기 편안한 색 위주의 딱 초록색의 포인트 컬러를 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인식되는 거는 이 메인 초록색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항상 편한 거지. 근데 나는 이게 딱 전형적으로 그 바우하우스에서 내려오는 바우하우스나 그 독일 그 기능주의에서 장식은 범죄다. 멋있게 있잖아. 그 미스 반데오르가 하는 말. 그래, 레시스 뭐 그런.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 애플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 미니멀리즘으로 간단 말이야. 패션에서는 코스도 있고. 근데 사실 나는 이제 스타벅스의 좋은 점을 말하면 사실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미니멀하고 최대한 태연이가 말한 브랜딩의 기본 원리가 잘 먹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신규 주제로 들어간다? 아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 근데 작년에 구찌가 그렇게 떴던 것도 작년이 아니지 뭐 이미 좀 됐지만 그치. 그 디자이너 누구지? 미켈레. 그래. 미켈레가 와서 구찌를 그렇게 사랑하는 영하게 하면서 바꾼 거. 그러니까 다 지금 패션 브랜드들이나 이런 데가 폰트가 다 이게 쉐리프도 없애고 되게 평면적으로 하고 싶어. 가고 있어. 근데 그런 미니멀한 기조 속에서 구찌 같은 애들이 한번 쫙 나와주고 자동차 디자인에서는 렉서스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 되게 미니멀한 아우디나 이런 트렌드 중에서 갑자기 걔네만 면을 이상하게 써. 캐릭터 라인이나 이게 독일 차들 보면 딱 그 면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을 써야 되고 이게 그 면이다. 이런데 렉서스는 이렇게 흐르다가 왜 이게 나오지? 이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카페들이 다 요즘에 너무 이 미니멀한 기조에서 못 벗어 틀이 다 미니멀한 거라고 생각해. 내가 아까 말한 거랑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과하면 사람들이 안 찾아오니까 매일매일. 근데 역으로 신생업체로 내가 카페를 차린다? 그러면
너무 요즘 트렌드에 미니멀한 걸 가지는 않을 것 같아. 적절한 맥시멀 포인트, 구찌의 포지셔닝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SNS 덕을 잘 보면 오히려 그 방향이 맞을 수도 있지. 그렇지. 이 스타벅스 브랜드는 그래도 대중성을 지향하는 브랜드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번 찾아온 고객이 계속 찾아오는 게 중요한데 SNS 시대로 가면서 그렇지. 한 번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해졌잖아. 그러면 이제 형 전략대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요즘 사람들 소비가 전형적으로 형이 전에 말해줬던 그 인스타 소비가 어떤 거지? 인스타 감성. 그러면은 경험을 과시하는 거. 그지 경험을 과시하잖아. 대신 내가 보기에 한 번 간 고객이 막 두 번 가고 세 번 가기는 어려울 수도 맞아, 있지. 한때라는 거지. 그렇지. 블루보틀 그런가? 블루보틀은 완전 그쪽은 아니고. 블루보틀은 미니멀한데 저렇게 붐이 일고 끝났지. 요즘 딱 그렇잖아. 그 나는 약간 아침 점심 굶고 저녁 한 끼 굶더라도 마지막 저녁에 좋은 데 가서 그치. 인증샷 한번 남기고 한우 막 가서 먹고. 이제 한우 오마카세 먹고 그게 웃기면서도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를 한다면 영리한 브랜드들은 그 뭘 원하는지 잘 짚어내겠지. 그치.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경험 과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좀 프리미엄이나 하이엔드급들을 경험했다는 거를 SNS에 알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치? 그치. 그렇다면 이 스타벅스는 원래 그러니까 명품 커피의 대명사라 해야 되나? 사회적인 통념상? 맞지? 근데 과연 이 커피 자체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스타벅스 자체를? 과연 명품으로 봐야 되나? 근데 어떻게 생각해? 브랜드 자체를 사실 나는 그렇게 된 배경이 항상 궁금했는데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게 2대 1호점으로 들어왔던 거잖아. 99년도에 2대 1호점 99년도에. 근데 이제 그때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생긴 이미지가 이제 그때 당시에 다른 커피들은 뭐 굉장히 싼 커피들이었고 그런 와중에 스타벅스 커피는 가격도 꽤 있었고 커피 한 잔에 그 가격을 주고 사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이제 스타벅스를 먹는 사람들이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또 생기게 되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굉장히 민감한 단어고 안 좋은 잘못된 단어인데 된장녀라는 표현도 사실 2대 스타벅스점 99년도에 들어왔을 때 시작된 거였잖아. 그치. 참, 그때는 그게 4,100원이라는 가격이 사치품으로 인식되던 시절이니까 사실 사람들 눈에 그게 그렇게 안 좋게 비쳤던 거고. 그치. 근데 지금은 그냥 스타벅스가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신기한 게 그렇게 4,100원 소비한다고 욕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가 명확했거든.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직장인 아저씨들 뭐 누구나 다 맛있지. 누구나 고등학생들 사실 돈을 많이 쓰거나 뭐 과실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도 4,100원의 아메리카노 여전히 비싸지만 그래도 예전만큼 사치품은 아니거든. 그치. 일상품이 된 시점에도 스타벅스는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막 이게 명품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이게 그래도 프리미엄을 소비하는 느낌 들거든. 그런 느낌 난 여전히 받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딱 아까 말한 대로 그때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잡힌 스타벅스의 이미지가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강력하게 유지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 싶어. 지금은 사실 가격이야 다른 데도 다 비싸지. 4천 얼마 하는데 스타벅스가 계속 그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는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생겼던 그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의 독보적인 이미지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 뇌리에 되게 깊게 박혀있는 것 같아. 그때의 기억이 그때 향수가 지금까지 온다. 향수라기보다 그때 박힌 게 아직 안 빠진 거지. 첫인상이 그치. 그치. 첫인상이 세게 박힌 거지. 사실 브랜드라는 게 사람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거든. 그 매력적인 사람하고 매력적인 브랜드를 첫인상이 그치, 중요하지.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다고 첫인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첫인상이 좋다고 그렇다고 유지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치. 계속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하고 매력적이고 그런 지점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제 좋은 브랜드, 좋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건데 낙인 찍힌다는 표현이 맞지 않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건데 스타벅스는 첫인상이 참 좋았고 그거를 이제 신뢰를 잃지 않고 되게 한국 시장에서 그 신뢰를 되게 잘 쌓아왔던 것 같네. 맞아. 적어도 한국 시장에서는. 그럼 궁금한 게 패션이나 의류나 자동차나 이런 거 볼 때 거기서 우리가 명품이라고 규정하는 것들 있잖아. 그렇지.
버버리는 페라리는 시계에서 롤렉스라던가. 그런 것들이 명품인 이유는 음. 만약에 세이코도 되게 시계를 잘 만들잖아. 그렇지. 근데 롤렉스를 세이코. 세이코 있네. 세이코. 어. 진짜로. 그러네. 잘 만들지만 명품이라고 하지 비스가 않아. 돼버리는데. 그치. 근데 아, 그런 의미였어. 아. 괜히 밝혔네. 근데 롤렉스는 명품이라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치. 나 진짜 잘 모르지만. 음. 근데 그 차이가 난 가격에서 온다 생각하거든. 맞지. 만약 세이코를 2,000에 팔고 이제 압도적인 가격 차이가 롤렉스를 있지. 30만 원에 팔아. 음. 그럼 사람들은 세이코가 세이코 명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커피는 가격이 압도적으로 비싼 커피가 아니잖아. 그렇지. 실제로 이미 프리미엄 커피들이 많이 생겼고 음. 브랜드가 없이 그냥 개인 4,100원 이상을 호가하는 그 아메리카노를 파는 브랜드들도 많이 있지. 한 잔에 15,000원 이렇게 파는 맞아. 게 이미 많잖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음. 마시면 사진 찍고 인스타에 올리거나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벅스 보틀이나 이런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음. 뭔가 되게 세련된 느낌? 되게 도시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모던한 느낌. 귀티나 뭐라 해야 될까? 귀티라 해야 되나? 그냥 처돈하는 느낌. 참 이게 되게 프리미엄과 럭셔리 그 묘한 사이를 하여튼 이거 가성비 브랜드 느낌은 전혀 아니고 전혀 아니지. 그러니까 되게 묘한 것 같아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이게 다른 제품군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비유를 하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무인양품이 많이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무인양품도 사실 전혀 싸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걔네가 다루는 제품군을 보면 그렇게 막 럭셔리한 걸 다루진 않거든. 그러니까 일상 속에 필요한 베개나 침대나 가구나 옷 뭐 이런 것들을 양질의 제품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리고 노브랜드의 시작이잖아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가. 그래서 되게 기본에 충실한데 양질의 퀄리티로 만드는 그런 무인양품의 이미지가 커피에서도 막 럭셔리는 아니지만 되게 기본에 튼튼하면서도 그 되게 높은 퀄리티, 뭐 높은 퀄리티의 공간과 커피 맛과 이런 걸 잘 제공해주는 느낌에서 나는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 나는 딱 롤렉스 같은데. 롤렉스. 가격으로도 비교한 건 절대 아니고 접근성으로도 비교한 건 아니고 딱 이미지만 봤을 때 이미지? 시계에서 좋은 시계는 뭐다? 하면 롤렉스다. 제일 자연스럽게 아. 나오는 게 롤렉스잖아. 아, 그런 식으로 커피 하면 제일 좋은 게 뭐다? 대중적인 했을 때, 그지? 명품? 대중적인 인식에서 제일 좋은 좋은 커피. 거다. 좋은 브랜드 어떻게 하면 보면 구찌 같은 것도 될 수 있는 거네, 그럼. 근데 대명사 같다는 말이지. 대명사. 그 장르에. 그래서 난 딱 롤렉스 그렇게 하는 공감이 된다. 그러면 커피 사업을 하면 성공하려면 유니클로 정도의 접근성과 무지의 이미지와 롤렉스적인 상징성이 상징성이 상징성. 확보하면 우리도 스타벅스 사장이 될 수 있는 거네. 그 어려운 걸 스타벅스가 한 거지. 그 어려운 걸 해낸 거네. 그렇지. 몇 개가 섞여 있는 거야, 벌써 브랜드가. 나는 솔직히 유니클로 같거든. 유니클로. 유니클로. 어떤 점에서? 여기 다 깔려있잖아. 다 있고 유니클로가 가지는 브랜드는 뭐지? 어떤 특징이지? 정말 접근하기 쉽고, 10,000원에 무지티 3장. 무난하고, 그렇다고 싸구려 느낌도 없고, 그지? 가성비를 추구하지만 굉장히 퀄리티도 주고. 그 촌티나지 않는 그치. 어떤 그 세련됨이 있지. 무난하지. 그리고 내가 알기로 유니클로가 한량이 아니지만 원래 맨 처음에 섬유가 있잖아. 원단이라 해야 되나? 그게 진짜 좋은 원단이었을 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처음 초기 시장 진입할 때. 그리고 실제로 그 섬유 디자이너들이 유니클로 원단을 되게 좋은 원단이라 평가했었다 하더라고. 근데 실제로 나는 유니클로를 이제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많이 안 사지만 민감해. 민감한 거니까. 그지? 나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입고 나가기 전에는 유니클로를 엄청 많이 입었어. 거의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사실 다 유니클로인데 이거는 근데 전에 샀던 거야. 한 몇 년 된 거야. 인정합니다. 근데 굉장히 질도 좋고 굉장히 오래 가고 퀄리티가 가격에 비해 정말 괜찮은 건 사실이야. 그리고 또 형이 그런 의미에서 유니클로를 비유한 건지 모르겠는데
유니클로의 장점 중 하나는 그 가성비가 괜찮으면서 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내가 올해 반팔티를 하나 샀어. 근데 이거를 굳이 내년에 잘 보관했다가 입지 않아도 내년에 똑같은 걸 또 살 만큼 싸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년에 그냥 똑같은 걸 또 사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지 유니클로는. 근데 스타벅스는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잖아. 그렇지.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는 나는 알 것 같아. 각자 포인트가 다 지품 포인트가 다른 거지. 사실 나 롤렉스를 들었을 때 나는 공감이 되진 않았거든 처음에는. 근데 듣고 설명을 나니까 들으니까 뭘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전 세계 알 것 롤렉스 보유자들이 화를 내. 하는 데 감히 스타벅스 따위랑 이럴 수도 있어. 좀 쉬었다 갈까? 오케이. 그 이쯤 돼서 스타벅스 하면 또 그 유명하잖아. 그 도시나 자기네 입점하는 주변 분위기에 맞게 바꾸잖아. 인테리어나 그지. 간판 이름이나 이런 거. 그래서 각자 가보고 싶었거나 갔다 온 것 중에나 돈 많은 집 자식들이니까 갑자기. 가본 데나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 궁금한데. 나 한 번도 안 가봤거든. 다른 데를. 많이 여행을 다니시잖아 또. 저는 나는 그 스타벅스가 최근이라고 해봤자 좀 되긴 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조금씩 자기네들의 아이덴티티를 공간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테라로사나 현대카드가 되게 공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잖아. 그런 식으로 스타벅스도 되게 공간 기업이라는 거를 되게 부각을 하는 전략으로 지금 그 커피 콩 볶는데 로스터리를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라는 걸 지금 하나씩 짓고 있어. 아마 서울도 들어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 6개 도쿄, 상하이, 뉴욕, 시애틀 뉴욕 기억이 안 난다. 시애틀하고 홍콩 이런 데 아닌가? 홍콩 아니야. 세계적인 이태리야. 밀라노에 하나 있고 밀라노였어. 밀라노 미국의 밀라노 사무점이고 그런 식인데 나는 이제 도쿄 옛날에 갔을 때 그 나카메구로의 스타벅스 리저브 로스터리 도쿄 거기 가봤던 게 스타벅스 가본 데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었는데 거기는 큰가? 크기도 큰데 그거보다도 경험적으로 이렇게 거기는 위스키하고 커피를 섞어가지고 체리를 이렇게 얹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걔네가 되게 공간 기업으로서 되게 실험적으로 뭔가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티바나라는 브랜드로 이제 차도 걔네가 이제 시도를 맞아. 하고 있는데 맞아. 차, 커피, 음식도 팔고 브런치나 이런 것도 되게 다 섞여져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는 중정으로 크게 뚫어놓고 이제 5층에는 커피 볶는 과정 쫙 보여주고 하는데 얘네가 어떤 식으로 공간을 끄고 나갈지 앞으로 미래를 딱 보는 것 같은데 너무 괜찮더라고. 그냥 가본 그냥 커피 지우로서도 말고도 그 공간으로서도 너무 괜찮았어. 신분증 검사도 하나? 신문지 검사는 해야지. 이제 안 하더라고. 내 액면가가 있나 봐. 너는? 나는 내가 직접 가보진 않았었는데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낸도라는 그 디자인 스튜디오, 일본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스타벅스 매장을 기획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 근데 이제 그 계기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로 스타벅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뭐 패션후르츠 음료수라던가 과일 주스라던가 이런 커피 말고 다른 음료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에스프레소, 제일 기본인 에스프레소가 점점 매출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Getting Back to Basic이라고 이제 기본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사람들한테 기본을 다시 팔아보자. 이렇게 에스프레소 약간 진흥운동 같이 해서 낸도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공간 기획을 한번 해서 매장을 낸 적이 있었어. 팝업스토어식으로 열었던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공간이 있고 이제 거기 9개 색깔의 책 표지가 이제 쫙 진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9개 색깔은 각각 에스프레소의 9개의 종류를 뜻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가서 책을 고르면
그 해당 책을 뽑아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커피랑 교환을 하는 거야. 그 색깔에 맞는 커피를 책과 교환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커피랑 그 책 표지만 받아가지고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그 책 표지를 보는 건데, 이걸 기획한 의도 자체가 책을 고르는 경험과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고르는 경험을 사람들한테 연동시켜서 제공해준다. 같이 제공해주는 거. 그런 가치를 제공해주려고 기획한 팝업 스토어였고, 그 당시에 한여름에 생긴 매장이었는데, 도쿄의 한여름은 얼마나 더운지 알잖아. 덥지. 그 와중에 줄을 2시간 이상 서서 들어갔대, 사람들이. 그래서 에스프레소 매출이 폭발적으로 올랐던 시기가 있는데, 그게 그 공간 덕분이야. 나 그럼 질문이 있는데 거기도 가격이 똑같아? 아는 모르겠다. 근데 사실 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에스프레소 가격은 똑같이 팔았대. 에스프레소 가격을 똑같이 기존과 파는데 그런 팝업 스토어라는 공간 경험을 통해서 판 거지. 근데 그러면 가격과 상관없이. 스타벅스가 양아치인 게 공간이나 자기는 감성을 판다면서 여기 리저브가 아닌 이런 로스터리가 아닌 데서 똑같이 돈을 받고 그런 공간을 다 제공하면 똑같이 가격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양아치야, 걔. 불합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그래. 제공할 거면 어. 여기 있는 건 싸게 팔아야지. 우리가 그치. 그런 서비스가 제공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한번 팝업 스토어를 낼 때마다 다른 데 가격을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팝업 스토어니까 좀 양보해줄 만해. 거기를 많이 올리든가. 근데 형 한국이니까. 스타벅스의 노예 아니었어? 아니 근데 갑자기 태세 전환이 너무. 아니 노예도 어. 차별받으면 아 그래서 노예가 화가 난 거구나. 아 자기 알지. 근데 나는 이제 오히려 되게 이게 좋았던 게, 어쨌든 그런 가격 경쟁력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스타벅스가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었어. 나는 이게 에스프레소를 다시 뭐 맛있게 낸다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홍보를 다시 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성적인 음료를 감성에 호소해서 파는 거잖아. 그지. 그런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을 하는데 굉장히 그걸 세련되게 제공을 한다는 거지. 그 말을 뭐라는 게 아니라 음. 그런 감성을 제공해서 팔잖아. 근데 우리한테 그런 감성을 제공하지 않고 같은 가격에 팔잖아.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전 세계의 내가 말한 로스터리도 그렇고, 이번에 긴자에는 새로운 또 독서시라고 엮어서 그런 브랜드를 런칭을 맞아. 얼마 전에 했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형 말하고는 좀 다른 게, 이제 몇 개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들은 스타벅스의 형처럼 주로 스타벅스 우리가 노예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걔네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일 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팬 서비스 느낌인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찾아오면,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올 정도의 스타벅스의 열정이 있는 어떤 그런 고객들한테 그 돈을 더 받는다기보다는 여기에 옴으로써 우리는 이렇게까지 섹시한 브랜드고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정수까지 가면 이런 공간이 나온다. 이런 서비스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평소에 너네 집 근처에서 많이 사 먹어라, 이런 이벤트성인 거지. 이벤트성의 공간인 거지. 뭔가 그럼 우리가 스타벅스 코리아에 제의를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그런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는 게 어떠냐. 형이 한번 제의를 해보는 건 어때? 그치. 나 그런 걸 제공한다. 6,000원줘도 사 먹지. 그치. 어. 그건 아깝지가 않으니까. 아깝지 않. 그럼 다음에는 우리도 로터리 해달라고. 다음에는 정용진 부회장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와우. 아이디어 자체 되게 좋아해. 책이랑 커피랑 엮어가지고. 그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성적인 음료를 감성으로 파는 정석의 스토리텔링이지. 감성 마케팅 끝판왕인데. 뭐. 그런 콜라보는 되게 서점하고 카페 콜라보는 되게 사례가, 뭐 치타야도 스타벅스랑, 뭐 내가 지금 아니, 경영에서 있어. 치타야. 어떻게 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치타야 서점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몇 번 안 가봤지만 갔을 때 스타벅스랑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되게 잘 이런 뭐 전략을 쓰고 있더라고 이미.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스타벅스가 아니더라도 이것도 스타벅스였나? 그 미국 할렘가 지역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되게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바꿀까 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게 스타벅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반자앤노블이라고 우리나라로 지금 교보문고 같은 서점들을 이제 깔면서 옆에 계속 카페 스타벅스였을 거야 아마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할렘가를 최대한 그 슬럼화된 동네를 이렇게 좀 되게 건강한 동네로 바꿔가는 거에 시발점으로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되게 카페의 역할이 이렇게 문화자본화와 결합이 됐을 때 진짜 큰 역할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되게 재밌다.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스타벅스 밀라노에도 로스터리가 3호점을 아마 들어섰을 거야.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나는 올해 초에 이탈리아로 교환학생을 갔었단 말이야. 근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그 커피 부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야. 에스프레소라는 거가 사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그 공법 자체가 개발됐던 나라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라는 거랑 커피를 섞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처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이스뿐만 아니라 아메리카노 자체 에스프레소에 물을 섞어 마신다? 아 이거는 꾸정물이라고 그러더라고. 꾸정물. 왜 꾸정물을 마시냐고. 근데 참 밀라노에 그래서 어떻게 공략을 하나 난 처음 걱정을 했지. 이탈리아가 그런 국민들이 커피를 얼마나 부심이 있고 그런 거 아는 상황에서 어떻게 들어가나 봤는데 실제 그 CEO가 굉장히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를 가르칠 생각이 없다. 우리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커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을 한 거고 우리가 고향을 돌아가는 마음으로 당신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당신들한테 영감을 받은 걸 기반으로 새로 해석해봤으니까 한번 드셔보시라. 그래서 되게 겸손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커피가 들어가는 첫 1호점 매장이 리저브 로스터리 이제 밀라노 지점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공간으로도 일단 확실하게 차별화된 승부를 보고 동시에 그러니까 이탈리아만큼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이러면서 한번 막았다가 그러니까 런칭을 미뤘다가 아마 들어갔을 거야. 그런 식으로 되게 신중하면서도 이렇게 공간으로도 그러니까 전략을 잘 쓰는 걸 보면서 다르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올해 초까지 이탈리아 교환학생에 가 있었는데 토리노가 2호점이었어. 거기는 우리 뭐 여기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보다도 사실 작은데 줄을 막 이탈리아 사람들이 밖까지 이렇게 에버랜드 무슨 티익스프레스 마냥 기다리면서 쓰더라고. 그래서 내 걱정이 기우였구나. 그런 생각해서 한번 신기했지. 우리도 불매해야 돼. 불매해야 돼. 바로 때려야지. 그래야 걔네들 우리 매장에도 좋게 해주지. 전에 무슨 스타벅스가 공간 지점별로 뭐 통일된 그런 거 쓴다고 그런 거 얘기했던 맞아, 거 같은데 맞아. 그게 뭐야? 그러니까 책에서는 인테리어를 웜톤으로 다 통일시켜서 전 세계 매장을 매장 분위기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스타벅스라는 공간 자체를 굉장히 편한 장소로 인식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고 했거든. 얘 거기서 책에서 든 예시가 외딴 나라에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서 의지할 곳은 뭐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게 스타벅스라는 거지. 공항에 있는 스타벅스. 왜냐면 그 외딴 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건 스타벅스 그 공간 하나뿐이야. 그래서 일단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뭐 좀 마음도 뭐 정리하고 자료 찾으더라 뭐 이런 의도로 일부러 그렇게 뭔가를 통일시켜놨다고 했었거든. 참 이게 이거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영리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보면서 느끼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영리한 나라다, 되게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힘으로 누르는 거는 얼마 못 가잖아. 그러니까 되게 이 문화를 잡은 나라가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이제 종교를 그냥 그대로 인정해주고 몽고도 오래는 못 갔지만 아마 알렉산더인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문화를 존중을 해줬지. 그러니까 존중을 해주는 그런 패권국들이 되게 오래 가는데, 그러니까 맞아. 이게 지금 미국이 패권이 오래 가는 것도 이유가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영국이었다가 스페인이었다가 영국이었다 지금 이제 미국
지금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고 중국으로 가냐 마냐 이런 시대인데 나는 중국도 사실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 지극히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미국이 문화 패권을 너무 잘 잡아놨어. 이런 스타벅스 시작해서 할리우드 영화, 애플, 뭐 코카콜라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인식 속에서 뭐가 좋냐, 어떤 가치가 좋냐 했을 때 그러니까 스타벅스 그런 전략을 되게 잘 쓰는 것 같은. 동시에 그러니까 어딜 가든 그 편하게 스타벅스라면 이런 신뢰가 있다. 맥도날드도 비슷한 거지. 그런 것과 있는 동시에 스타벅스가 잘하는 거는 그 원칙은 지키면서도 그 지역에 맞는 어떤 또 약간의 재해석을 해주는 거. 인사동 가면 스타벅스가 되게 한글 폰트로 해가지고 안에는 목재로 해서 한옥처럼 지어놓거든. 그런 게 참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되게 보편적인 가치를 주면서도 그 어디 디테일에서 차이를 주는 그거에 진짜 능한 것 같아. 그 어려운 걸 스타벅스가 해냅니다. 그렇지. 또 해냈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징에도 능한데 로컬라이징에도 능한. 그렇지. 참 미국도 무섭고 스타벅스도 대단한 것 같아. 정말 미국이 무서울 건 없지. 우연치 않게 그 사람이 미국인이었던 뿐이지. 그런 걸 수도 있지. 그지? 보통 미국이 무섭다고 하면 미국 정부나 이런 걸 무서워한다는 거니까. 미국의 그 문화 패권이 나는 문화 패권이 참 무섭지 진짜. 그런 것 같아. 애플 이거잖아. 그 실제로 시장 점유율은 낮은데 삼성이 더 높대. 시장 점유율. 맞아. 애플보다. 순이익도 많이 나오고 애플이 근데 브랜드 밸류도 높고 그런 그 거. 순이익은 애플 훨씬 높다고 그러더라고. 맞아.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지. 대표적인 난 딱 그걸 느꼈던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던 푸드 앤 페라리도 그런 맥락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근데 유럽에서는 그런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렇지. 전통적이지 않고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런 미국을 무시하는 게 있죠 확실히. 확실히 무시하는 게 있더라. 근데 미국 놈들은 싸게 많이 빠르게 너네 힘은 있지만 역사도 없고 전통도 없고 그렇지. 스포츠맨십도 없고 장인 정신도 없고. 하지만 나는 굉장히 나는 미국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 형이 말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물론 유럽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이 세계적으로 지금 패권을 잡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했냐 이걸 쫙 얘기를 해줬잖아. 근데 그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미국이 해냈고 미국 기업들이 해내고 있어 지금도 보면. 그렇지. 잘 유지하고 있지. 잘 유지를 해나가고 있어. 정말 대단한 문화이자 강점이라고 생각해. 2차 대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유럽도 미국을 무시했고 자동차 디자인을 봐도 그렇고 사실 2차 대전 전까지는 자동차 디자인 보면 유럽하고 크게 다를 게 없었어. 근데 딱 그 유럽이 한번 흔들리는 그 기점을 이제 미국이 발판 삼아서 그 이후로는 뭐 디자인, 건축, 이제 예술에서는 뭐 누구야? 뭐 앤디 워홀부터 해가지고 막 잭슨 폴로 뭐 이런 애들이 쫙쫙쫙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미국이 문화 패권을 유지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잘 가져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도 나는 그러니까 참 앞으로 지금까지는 되게 뭐 좋은 기업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K-팝도 나오고 이런 게 많았는데 난 아직까지 한국이 참 아쉬운 게 모르겠어. 내가 아직까지 이게 사대주의인 걸 수도 있지만 좀 나는 우리나라가 참 좋으면서도 아쉬운 게 나는 이게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음식을 먹어도 이게 일본 스시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음악이라던가 그런 걔네가 하는 UAG 아니면 걔네가 하는 그래픽 작업 이런 걸 딱 보면 아 얘네는 일본 브랜드다 혹은 이제 미국이 하면 미국의 그 감성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나는 근데 이런 뭐를 보더라도 책을 보든 건축을 보든 음악을 보든 영화를 보든 이게 딱 일체감 있게 이거는 이 나라의 브랜드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는 게 진짜 문화 패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재능도 있고 그 정도의 반열을 올랐다고 생각해. 개개인으로 봤을 때 K-팝, 뭐 봉준호 감독님 다 너무 좋은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좀 산발적이랄까? 좀 이렇게 우리 게 없지.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뭔가
BTS를 여기서 딱 한 단계 올라가는 우리 세대가 아마 그 우리가 디자이너로서의 의무인 것 같아. 그걸 잘 엮어주고. 아 우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딱 그게 어. 그 지금 우리나라가 되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개도국이냐 선진국이냐 그걸로 하는 단계는 나는 그거는 경제적으로 뭐 그런 논할 것보다도 사실 이게 문화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딱 가져가느냐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네 그럼. 그렇지. 어깨가 무겁구만. 난 별로. 아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스타벅스에 대해서. 그거 궁금해하는 거. 마지막 궁금한 거야? 이거 내 컨셉이야. 컨셉 컨셉지라고 좀 확인해. 오케이. 앞으로 모든 원래 형이 궁금한 게 많아. 원래 그래. 나이가 들어 들어봐도. 아니 진짜 궁금한 게 나 궁금이로 할까 이름? 아 좋다. 소금금. 궁금이. 너 심심이 이런 거. 궁금충 이런 거 있잖아. 궁금충. 벌레라는 거 아니야? 갈고리. 아니 진짜 궁금한 게 갈고리. 그 스타벅스가 이미 성공을 했잖아. 그렇지. 그리고 솔직히 커피 산업이라는 게 내가 봤을 때 전망하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 그냥 쭉 가도 알아서 굴러가자 갈 거잖아. 지금 그렇지. 이미지를 유지하면. 그런데도 계속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고 하잖아. 이 그죠. 사람들이 계속 변화를 주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스터디 위워크랑 같이 또 뭔가 새로운 거 내놓는 거 보면 정말 시도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 진짜 사소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메뉴도 굉장히 자주 바뀌어.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요. 시즌 메뉴 되고. 시즌마다 너무 자주 바뀌어.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걸까? 로고도 바꾸잖아. 맨 처음엔 커피 앤 티에서 티를 빼고 그 다음에 커피를 빼고 이제 아예 레터가 다 사라지고 로고 딱 세일인만 있고. 그렇지. 근데 무엇을 어떠한 모습을 달성하고 싶어하는지 얘네 생각이 좀 궁금해. 실체를 볼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근데. 그렇죠. 지금 뭐 말이 많고 이거는 이제 밝혀진 부분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되게 흥미로운 걸 내가 리서치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세일 앤 오더, 사이렌 오더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한국 지점에 사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출시가 너무 좋다 하고 지금 전 세계로 확장을 한 건데 얘네가 스타벅스 많이 가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얘네는 얘네만의 어떤 카드가 있고 아니면 그 카드나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받고 그런 걸 예치금이 많다 보니까 이거 자체로만 현금 흐름이 거의 웬만한 전 세계 은행급으로 디지털 이 머니가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에서만 이게 12억 달러, 그러니까 1조 4천억 원 정도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거의 뭐 20억 달러, 2조 정도가 지금 흐르고 있대. 그 사이렌 오더로만. 스타벅스. 그지? 엄청난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뒤로는 이제 모르겠어. 이걸 내가 영리하다고 해야 될지 무섭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핀테크 산업으로 은행업을 지금 거의 꿈꾸고 있는 모습이고 은행업과 동시에 지금 앞으로는 자본이 데이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미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두 축, 가상화폐랑 데이터 기업으로 나아가는 게 정말 역설적으로도 그 가장 오프라인스럽고 가장 현물스러운 가치를 다룰 것 같은 스타벅스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나온 건데 그 커피 머신 하나하나에 그 IoT 그러니까 이 사물 인터넷. 그지?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 사실 이걸 다 더 잘 대접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뭐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데이터란 말이야. 뭐가 나가고 뭐가 추출 방식은 지금 뭐 몇 개가 쌓이고 이런 게 다 지금 데이터화되고 있다 그러더라고. 사이렌 오더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스타벅스 한 잔을 마시면서 돈을 지불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웬만한 구글이나 이런 데 못지않게 우리는 스타벅스한테 사실 데이터를 지금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치. 되게 잊기 쉬운 포인트인데 엄청난 기업인 거지 사실은. 구글이 뭐 데이터 하는 건 알았는데 스타벅스가 데이터니까 너무 의외이면서도 신기한 부분이지. 그게 갑자기 확 비호감이 되는데? 개인정보 유출 어차피 내 정보 필요도 없겠지만
이번 편은 뭔가 형의 입장 변화를 보는 게 하나의 포인트다. 근데 참 이게 그런 데이터 기업이 근데 진짜 능숙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니까 요즘 데이터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고객 정보 이거 동의하시겠습니까? 딱 들으면 딱 거부감 들거든 사실. 들지.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미묘하게 컨트롤하는 것들 그걸 그러니까- 포장을 잘해서 그지? 내 데이터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나를 더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렇지. 이렇게 도와준다. 내가 이런 느낌으로 데이터를 빼가는 거지. 뭐 자동차 인테리어에서는 이거는 뭐 사실 업계 관련자들 사이에서 대외비일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시트 같은 거 안마 시트가 좋은 차들 보면 있단 말이야. 벤츠나 뭐 현대차도 좀 아, 하고 정말? 있고 그게 어. 앉았을 때 키나 이런 내가 편한 자세를 입력하게 돼 있어. 와우. 그게 사실은 데이터 채가는 거야. 와우. 그치. 그런 것처럼 각도나 이런 것들. 사실 진짜 세련된 기업은 음. 너한테 정보를 주시겠습니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 사실은. 음. 더 나은 서비스나 이런 거를 주면서 이걸 거부할 수 없게 하면 좋은 서비스를 주면서 갖고 가는 거지. 지금 이 순간도 시리가 다 듣고 있잖아. 그렇지. 그거는 내가 막아놨어 근데. 그거 막아놨는데 아주 잘했어. 중국이야? 막아들어? 막아들어. 그러면 테이프로 붙여놓자. 그게 아니라 내 정보가 그거 못 올라가게 막아놨어 아예. 끄는 걸 유튜브에서 알려주더라고. 유튜브가 미래다. 다음 저는 유튜브야. 아, 유튜브. 근데 나는 데이터 산업. 그게 정말 스타벅스는 분명히 그걸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야. 데이터 수집을. 그렇지. 내가 당신의 데이터를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수집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지.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많지 요즘. 요즘에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데이터에 대한 어떤 나의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제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 우리가 형이 얘기했던 것 중에 스타벅스가 그렇게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이제 걔네가 오프라인에서 추구하는 오프라인의 중요성과 어느 정도 상충되는 게 있다 그랬잖아. 그지. 상충된다기보다 들었을 때 이질적인 거지. 이질적일 수. 보통 구글이 데이터 그치. 수집을 한다 그러면 너무 익숙한데 이게 얘네는 오프라인에 스타벅스는 기반을 둔 기반에 기업이기 때문에. 돌 뿐만 아니라 음. 참 철저하게 투트랙으로 가는 게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본질적으로 이유는 뒤에서 데이터나 핀테크나 은행업으로 가져가지만 고객한테 접점이 있는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한 리저브 로스터리도 있지만 얘네가 굿즈 같은 거 인기가 많으니까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을 했었어. 그것만 따로 파는. 근데 CEO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거는 스타벅스의 어떤 오프라인을 아날로그적인 그런 걸 강조하는 우리의 사업 방향성과는 맞지 않다. 이러면서 몇 년 전에 그 온라인을 폐쇄했단 말이야. 물론 뭐 안 팔려서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안 팔리는데 그냥 썰을 그렇게 푼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져가는 맥락 자체는 굉장히 철저하게 오프라인적이란 말이지. 근데 그게 참 이게 이중적이라면 이중적인 거고 되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영리한 것 같아. 그럼 스벅은 나중에 커피 산업을 관들려나? 절대 그러지 절대 않겠죠. 관두진 않겠지. 근데 궁금한 게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 그렇게 모으면 그걸 써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가만히 문서처럼 들고만 해서 가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는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팝업 스토어를 만들더라도 좀 더 고객 감성에 맞춘 스토리를 풀고 그 고객에 맞춘 UX를 디자인하고 이제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이 점점 더 특별해지겠지. 고객의 이제 전체 고객의 감성에 기대했던 스토리였다면 이제는 개인 고객 하나하나의 UX에 맞춘 스토리텔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으면. 그럼 어차피 결국에 스타벅스의 엔드게임에서의 모습은 그래도 커피 파는 커피를 팔지만 사업이라는 거네. 좀 더 커스터마이징 무엇을 해서 이 개인에 커피로부터 맞춘 무엇을 이끌어내냐가 전에는 커피의 그 원가였다 그냥 단가였다면
지금은 정보라는 거지. 그치. 그 이제 그거를 오프라인 공간에서 풀 때는 어떻게 푸냐.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개인에게 특별한 경험을 그냥 단순히 고객이라는 틀에 묶어서가 아니라 진짜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면 에스프레소를 좋아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매장에서 그렇지. 그리고 형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면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서씨를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매장이 되고 정말 고객 개개인의 UX에 다 맞춰줄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지. 그렇지. 나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스타벅스의 노예들이 생기고 스타벅스가 지금 그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다른 커피 기업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앞서잖아. 커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본다면. 그렇지. 그 커피 자료를 가지고 고객 개인에게 맞춘 UX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면 나중에 결국 점점 더 어디를 먹을까? 스타벅스만 먹겠지. 그러면 완전히 세일인에 정복당하는 세계가 되겠지. 조심해야겠네. 독점 기업의 탄생이 되면. 이성을 지켜야 돼. 그 순간에도 너의 데이터는 빠져나가고 있어. 난 안 사먹는데 뭐 애초에. 흥미로운 얘기지. 감성과 이런 걸 판단하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마지막 얘기가 좀 무섭네. 세계 정복적으로 가네. 어. 결론이. 근데 어디까지나 뭐 우리 내피셜이니까. 그게 바로 세일인의 음모입니다. 정도? 끝! 첫 촬영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